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홍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대한 그 논증 비판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제 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논증 비판하기로 들어가고 또 후에 또 연습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논증 비판하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방법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의 문제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류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그 퀴즈를 2차 퀴즈를 냈는데 그 2차 퀴즈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은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할 때 이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 그랬는데 이거 우리 이제 많이 풀어봤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호화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연역 규칙을 배웠지 않습니까? 뭐 대치 규칙이나 동치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함축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화하고 그 어떤 추론 규칙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되겠죠. 여기 가부터 마까지가 있는데 뭐 1번에서 5번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기호화를 하시면 정답은 4번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not 2가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이걸 기호화 했을 때 1번은 W이면 A다 이렇게 기호화했고 2번은 뭐 E이면 C다 그리고 3번은 W 또는 B 그 다음에 4번은 not A이면 not C 이건 이제 그 동치 규칙, 대치 규칙으로 바꾸면 C이면 A라고 하는 대우가 되겠죠. 5번은 not A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1번하고 5번을 전제로 놨을 때 결론은 not W가 나오게 되겠죠. 1번 W이면 A, not A 그러므로 not W라고 하는 후권 부정식에 의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번은 정답이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3번하고 지금 이제 1번, 5번을 통해서 나온 not W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W 또는 B, not W 그러므로 B죠. 선언지 제거법으로. 그래서 이제 B가 나오는데 2번은 not B니까 이것은 타당하게 도출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C가 당선된다는 여러분 이제 4번을 대우로 바꾸면 C이면 A잖아요. 거기에서 5번,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을 전제로 놓으면 C이면 A, not A, 그러므로 not C 그래가지고 후권 부정식이죠. not C인데 여긴 C가 나오니까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2번하고 우리 이제 여기 나씨가 나왔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을 때 4번하고 5번에서 나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이면 C, 나씨 그러므로 not 2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은요, 여러분 이제 논증 비판하기 오늘 우리가 할 건데요. 미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진술을 보면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거나 흡연율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걸 어떤 식으로 기호화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만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거나를 not A 또는 B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화를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역 논증 비판하기를 하면은 A 그리고 not B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방금 아직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not A 또는 B가 논증 비판하기로 가면은 A 그리고
not b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을이 되겠죠. 담배값을 인상하고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이제 담배값을 인상했지만 이래도 되고,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해도 다 그리고예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이 진리함수를 여러분들이 그 나눠드린 그 어떤 제 자료를 보시면은 그리고는 그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도 다 똑같은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답이 을이 되겠고, 3번은 나머지 넷과 종류가 다른 거.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역이냐 귀납이냐인데, 당연히 여러분 1번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귀납 논증, 우리 이제 보도, 오보일 경우에 결론 오보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귀납 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은 귀납적 일반하고, 3번은 통계 3단 논증이고, 4번은 유비 논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인데,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라고 해서 선언지 제거법이죠. 이거는 타당한 연역 논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귀납 논증이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고요. 4번은 우리가 이게 이제 통계 3단 논증에서 어느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논증이 강화되고 약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귀납 논증의 뭐 특성도 있고 유형도 있고 그러지만 평가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여러분 통계 3단 논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비율이죠. 제일 큰 비율이 뭐냐? 기역, 니은, 리을이 다 90%로 가장 커요. 그리고 제일 작은 것은 60%인 디귿이죠. 이 비율이 높을수록 클수록 100에 가까울수록 이것이 이제 강한 그 통계 3단 논증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통계 3단 논증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준거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준거 집단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거기에서의 이 개체에 대한 성격이 우리가 성질을 잘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구체적인 준거 집합은 뭐겠습니까? 리을이죠. 초선 이상의 여성 정치인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1번을 보시면 갑을 보면 기역보다는 니은이 더 약하다? 그렇지 않죠. 니은이 기역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기역보다는 니은이 강하다. 그리고 을은 뭐냐 그러면 니은보다는 디귿이 더 강하다? 그렇지 않죠. 디귿보다 니은이 더 강하죠. 그리고 병, 리을보다는 니은이 더 약하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을하고 니은을 보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비율은 90%로 같지만 준거 집합이 어떤 것이 더 구체적이냐 그러면 초선 이상의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병이 되겠고, 5번은 이제 그 오류를 범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는데, 이 가는 뭐냐면 A이면 B, 그러므로 A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후권 긍정의 오류죠.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 나하고 다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나는 A이면 B 또는 C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not C, 그러므로 not A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B 또는 C라고 하는 것을 후권 부정식으로 하면은 not B 그리고 not C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 우리가 그 연원지 단순화로 해가지고 not C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시려면 왜 not B는 아니고 not C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임의적으로 not C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타당한 연역 논증으로 만들려면 not B 그리고 not C가 나와야 돼요. 근데 not C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원지 단순화로 한다 하더라도 not B가 왜 선택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당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는 또 달라요. 다는 어떻게 되냐? A 또는 B,
이면 C죠. not C. 그러므로 not A 그리고 not B예요. 결론에서 not A 그리고 not B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선언지 단순화로 not A가 오든 not B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에서는요. 하지만 나에서는 지금 전제에서 이 연원지 단순화를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서 쓰는 것은 이 논증이 부당한 논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결론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라를 가보시면 A 또는 B, A 그러므로 B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선언지 제거법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언지 긍정이니까 오류겠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둘 중 하나만 먹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포괄적 선언이 아니라 배타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라를 부당한 연연 논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다하고 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나하고 다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이 이제 그 연원지 단순화가 전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론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한테 이제 그 또 나눠드렸던 이 어떤 종류의 총기 규제 법률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에 나타난 주요한 3가지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연역이나 귀납 이런 걸 통해서 이 글을 갖다가 비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총기 규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정말 지금 심각하죠. 지금 이제 그 선거 후에 이 대선 후에 어느 쪽도 승복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무장 총이 가장 많이 지금 지금 풍기 현상을 겪고 있다고 그러죠. 총기 판매가 총알을 구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 경찰이 이 개인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기 구매를 이미 3월 달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참 문제죠. 사실상 이 그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이거는 그 공중 건강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그 죽는 어린아이들이 코로나19로 죽는 어린아이보다 더 많습니다. 장난하다가 잘못 다루다가 오발은 명중이라고 그러죠. 100% 명중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일 밤 누군가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총기 규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총기협회 미국 총기협회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총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총이 아니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정당화를 하는데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가리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여하튼 여러분이 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이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우선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연구에 의하면 일관된 연구에 의하면 모든 연구에 의하면 첫째, 둘째, 세 번째 단락 모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연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다수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제시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럼 이 표본이 충분히 크고 다양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구에 의한 무슨 연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표본이 큰지
아니면은 표본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만 한다는 얘기예요. 총기 규제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숫자들이 나와요. 뭐 58만 1000건, 뭐 64만 5000건. 여러분 이게 통계적 기만이란 말이 있는데 이런 정확성을 가장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뭐 이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막 좀 정확성을 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기만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이 숫자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또 지적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또 이런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입장을 찬성한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왜 반대하는지를 제시를 해주는 게 그것이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글이거든요.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기의 생각과 다른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것은 어떤 공정한 글쓰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가 가져올 이점에 대한 건 없냐?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가지고 장난하다가 동생을 죽인다든가 자기가 스스로 또 죽게 된다든가 이런 그 아주 그 안타까운 사건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관련 증거를 무시하는 오류,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겠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여기 트럼프가 나와요. 도널드 트럼프, 루즈벨트, 뭐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총기 소지를 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가정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리 전문가입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뭐 총기에 대한 뭐 학위가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소위 어떤 관련이 없거나 좀 의심스러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총기 소유의 찬반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뭐 그러한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트럼프가 등장한 건 아니니까는요. 하여튼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비판적 시각으로 이제 또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그 우리 책의 80쪽에 6번이죠. 여러분 이건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2009년도 리트 예비 시험 8번 문항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 왜 말씀을 드렸냐, 이걸 여기다가 따로 또 냈냐 그러면 5번이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5번하고 이 5번이 사실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그 오지선다 중에 5번이 이게 이제 그 출제된 그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다음 글의 추론 형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글이죠. 당신은 소수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한번 이제 이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죠. 이게 포차법이라고 보통 불렀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기를 간절히 제가 정말 바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소수자도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다. 인격이고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그 도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간이 어떤 사회적인 동정심, 어떤 사회적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진화해 가고 확대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의 영역도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생태계에 대한 또 이제 다른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이런 도덕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논의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도덕이라는 거는 사회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소수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차별은 이거는 절대 부당한 것이고 이거는 범죄입니다. 사실상. 이런 형식 유비 논증이 뭐냐 그러면 2번이죠, 여러분. 2번. 예, 이거 복조리 액대만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복조리도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1번은 통계적 3단 논법이고 이거는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 79조 5번에 1번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선지이고요. 3번은 뭐냐 그러면 A면 B, B 그러므로 A 해가지고 이건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이건 오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연역 논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지만 귀납 논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론이 그래도 참일 개연성이 높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부당한 연역 논증이다 하더라도 귀납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논증입니다. 4번은 우리 이제 앞에 그 5번에서 나왔었죠. 여러분 이거 귀류법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결론이 있는데 그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명제를 부정함으로써 거기에서 모순되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됨으로써 결국 그 처음에 주장하려고 하는 그 증명하려는 명제의 참을 증명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모순에 의한 증명법이라고 해서 귀류법을 얘기했었습니다. 5번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연쇄 논증 있지 않습니까? 예. 조건 연쇄 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 3단 논법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연쇄 논증이거든요.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어떻게 가냐 그러면 여기 이제 누구든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친절하면 좋아한다. 예, 친절하면 좋아한다. 그 다음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너그럽다. 또 너그러운 사람은 친절하다. 여러분 이게 뭐 좀 가죠. 그 다음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기호화로 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A면 B, C면 D, D면 A. 그러므로 C면 B 그래요. 이게 연쇄 논증이고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A면 B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C면 D, D면 A죠. 그러니까 C면 A예요. 그러면 C면 A면 B니까 C면 B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여러분이 기호로 바꾸시면 그래요. 친절하면 좋아하고 그 낙관하면 너그럽고 너그러우면 친절하니까 그 낙관적이면 친절하다라고 나오죠. 그 친절하면 좋아하죠. 예. 낙관적이면 친절하고 친절하면 좋아하니까 낙관적이면 환영받는다,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연쇄 논증으로 타당한 연역 논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논증 비판하기로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1번 84쪽에 논증 비판하기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역 논증을 비판하고 또 귀납 논증을 비판하는데 연역 논증은 타당성하고 건전성, 예, 그리고 귀납 논증은 사실 이렇게 타당하고 건전성을 얘기 못한다고 그랬죠. 지지관계하고 신뢰성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논증을 비판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 84쪽에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일상의 토론에서 제시되는 논증은 내가 제시한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보이고 그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보이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전제로부터 결론이 잘 따라 나오고가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정적으로 따라 나온다라고 해야 연역입니다. 이게 잘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야 되죠.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논리적 필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타당하고 내가 사용한 전제가 모든 전제가 참여해야 돼요. 예. 하나만 참여해도 안 되죠. 예. 전제가 전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배웠지만 타당 부당은 논리적 사고고,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냐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적 사고, 건전성이 비판적 사고라고 그랬죠.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1번에 타당성 문제 제기가 있고 2번이 건전성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타당성 문제 제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타당성을 비판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주어진 전제들이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이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단 말이에요.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일 필요는 없다 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상상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법하지 않은 경우다. 하지만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설령 일어날 법하지 않더라도 그 발례를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비판이 된다 이래요.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법칙적 불가능성하고 논리적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 문제 제기는 뭐냐면, 법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죠. 뭐냐면 돼지가 알을 낳는다. 물론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화 영화처럼 상상은 가능하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연 법칙에는 어긋납니다. 이걸 우리가 법칙적 불가능성이라 그래요. 돼지가 알을 못 낳죠. 하지만 여러분, 상상은 가능하죠. 상상만 가능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칙적으로 불가능하면서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거, 상상 가능하다는 게 논리적 가능성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제시하면 타당성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제일 원리로서는 전제들을 받아들이더라도 결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으면 돼요. 법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 근데 신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은 전능하고 전선하고 전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의 전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신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2 곱하기 2는 4예요. 그걸 5로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둥근 사각형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 불가능하죠. 그 논리적인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심지어 신조차도 2 곱하기 2는 4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없다. 이게 신의 전능성입니다. 전능하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수학적 진리, 논리적인 필연성,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성의 의미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여튼간에 결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면 돼요. 자연 법칙에는 어긋난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경우를 왜 상상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기도 해요. 뭐 특이점 오면은 업로드 해가지고, 테크노 예언자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특이점이 온다 이런 거 보면. 자, 그리고 2번에 건전성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건전성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미리 결론부터 보면은 88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귀납론적 비판하기 바로 윗단락 보면은,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첫째 단계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구성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 퀴즈에서 2번에 나온 거하고 2번에 나온 거 같은 걸 볼 건데, 반론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뭐냐면 반례를 제시해야 돼요. 반론만 구성하면 안 되고 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론을 만족하는 참인 사례를 찾아서 그것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반론 구성, 반례 제시, 이게 바로 연역 논증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선 우리는 반론을 구성하는 거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반론을 어떻게 구성하냐 그러면,
여러분 86쪽으로 가보시면 이 반론은 이 단순 문장은요. 여기 주장이 A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not A예요. not A에 대한 반론은 A죠. not A의 not이니까. 이건 이제 단순 문장인 경우고 그래서 이제 반론을 구성하면 영희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 영희는 학생이다 이러면 반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례까지도 예를 하나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합 문장 같은 경우 있죠. 논리적 접속사 그리고 또는 만약 뭐뭐라면 연원이나 선언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영희가 87쪽 만약 영희가 날라리라면 영희는 나이트클럽에 간다 그랬잖아요. A이면 B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한 반론을 구성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A이지만 not B인 경우 그러니까 A이고 not B 여기 이고 나오죠. 이지만 A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그 퀴즈에서 2번 문제가 이거예요. A이면 B이다의 반론은 뭐냐 A이지만 not B인 경우 그렇죠. 영희가 날라리이지만 나이트클럽에 안 가고 어디 가냐 헬스클럽에 간다. 날라리하고 이게 같나? 이게 여러분 이거 저기 좀 예가 좀 오래됐죠. 만약 영희가 비행 청소년이라면 뭐 영희는 뭐 홍대 클럽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비행 청소년이지만 영희는 헬스클럽에 간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뭐 여하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A이고 B가 나오죠. A이고 B는 반론이 어떻게 되냐? not A 또는 not B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거는 되게 약한 주장이고 여기에서는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A이고 B에 대해서의 반론은 not A라고 해도 되고요. not B라고 해도 되고 1, 2, 3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주장인데 not A이고 not B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약한 주장으로서 not A 또는 not B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A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의 반론은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시고 자 A 또는 B에 대한 반론은 뭐냐 88쪽으로 가보시면 not A 그리고 not B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 그러면 반론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까지 반례까지 여러분들이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마지막 그 거기 단락에 귀납론증 비판하기 그 마지막 단락에 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진이는 학생이거나 여자이다 그래요. 이건 뭡니까? A 또는 B잖아요. 이것에 대한 반론 구성은 뭐예요? not A 그리고 not B죠. 그러니까 not A 그리고 not B인데 이것이 이제 반론이에요. 근데 이 반론에 대해다가 예까지 만들어준다 그러면 뭐냐면 진이는 40대 남자 교수다 이런 식으로 반례를 아예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론 구성, 반례 제시가 연연논증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귀납논증 비판하기가 있는데 요거는 89쪽의 첫 번째 단락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전제가 결론을 잘 뒷받침해 준다. 이게 귀납논증 같은 경우는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를 점검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전제의 신뢰성 점검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연역논증의 타단성, 건전성에 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지관계하고 전제의 신뢰성,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1번,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대해서 귀납논증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90쪽에, 유의미한 비판이 되려면 그랬죠. 어차피 여러분 귀납논증은,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전제들을 넘어서 있잖아요. 확장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참이라 하더라도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뭐 거짓일 개연성을 제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귀납논증의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참이 될 개연성이 높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그것이 이 지지관계에서의 유의미한 비판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이 거짓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냥 거짓이 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고 아주 높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귀납적 일반화 논증이 하나 있는데, 우리 반 그부 영수는 왼손잡이다, 우리 반 그부 순위는 왼손잡이다, 따라서 우리 반 그부들의 대부분은 왼손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반론은 전제들이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원래 귀납 논증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걸 어떻게 해서 보여줄 수 있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비율이 오른손잡이가 9라면 왼손잡이가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이 결론이 거짓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국 사회가 상당히 이제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다 보니까 왼손잡이의 비율이 낮죠. 왜 그러냐 그러면 왼손잡이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 후천적으로 오른손잡이로 다 바꿔줍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지켜보면 요즘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클래스에 왼손으로 글을 쓰는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잘 써요. 오른손으로도 쓰고 다 씁니다. 양쪽으로. 저도 이제 그거 보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집에 와서 연습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뭐 이건 글씨가 아니라 무슨 그림이 되고 있어서 그냥 포기했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인식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강제로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왼손을 많이 쓰면은 뭐 수학을 잘한다, 뭐 좌뇌 우뇌 발달이 아주 잘 된다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그 뇌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왼손으로 쓰도록 이제 권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뭐 여하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추가 정보에 의해서 이 귀납 논증의 지지관계가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납적 일반화 논증에서는 좀 더 큰 표본에 대한 추가 정보에 의해서 여기서는 지금 약화가 됐는데 또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통계적 3단 논법은 뭐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증거집합이 충분히 구체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가 있고, 유비논증은 유사성의 근거에서 또 다른 유사성을 증명하는 건데 비유사성, 즉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 정보에 제시되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인과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표본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추가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실험과 대주권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유사해야 돼요. 동질성 강화라고 그랬죠.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 뭐 흡연자 중에서 성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동질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논증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번은 여러분 이 전제의 신뢰성 문제 제기인데, 여기에 이 첫 번째 여러분 옛 인용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지금도 이제 미 대선에서 뭐 샤이 트럼프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뭐 누가 이기냐, 뭐 지금 드러난 걸로는 이제 조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뭐 지난 2016년 또 선거에서 샤이 트럼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화를 이제 끊는다든가 또 제대로 이제 거짓 응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결론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전제의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뭐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91쪽의 밑에서 5번째 줄에 가보시면 거기 보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통계적 3단 논법의 전제에는 그랬는데 모집단에 대한 통계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 통계 3단 논법에 모집단이 나오나요?
귀납적 일반화의 표본하고 모집단이 나오죠. 통계적 3단 논법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네, 중거집합. 중거집합이라고 그렇게 레퍼런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뭐 통계와 관련된 얘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범위를 넘어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가보죠, 여러분. 93쪽으로. 자, 다음 논증을 비판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논증 비판하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역이냐 귀납이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뭡니까? 연역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단순 구성적 딜레마 논증이에요. 이걸 보면은 평화이면 유엔이 불필요하고 전쟁이면 유엔이 불필요하고, 그러니까 평화 또는 전쟁, 그러므로 결론은 유엔은 불필요하다. 이러한 단순 구성적 딜레마 논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논증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하나 다 비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A이면 B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A이지만 not B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반론을 구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례를 또 제시하면 되죠. 뭐냐 그러면 국제 평화가 유지되고 그런데도 유엔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적십사사가 북한에 구호물품을 전달한다든가 이러한 유엔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쟁이지만 유엔이 또 필요해요.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 그러냐 그러면 평화유지군, 우리나라도 지금 레바논에 동명부대 이렇게 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난민 구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론을 구성하고 반례까지 저는 제시한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난민구제나 평화유지군 파견 등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제 2에서는 국가 간에는 평화 아니면 전쟁 상태만 존재한다. 이건 뭡니까? A 또는 B는 반론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not A 그리고 not B. 그러니까 전쟁 상태도 아니고 평화 상태도 아닌 경우, 어느 경우죠? 우리 남북한의 휴전 상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논증을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논증은 단순 구성적 딜레마 논증으로 타당합니다. 건전할까요? 건전하진 않죠.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냐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논증을 비판해 보니까 전제들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번. 다음 글을 비판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거. 지금 이 글을 비판하는 통계 자료예요, 여러분. 이 글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뭐냐, 맨 마지막 줄 있죠. 우리를 공동체 참여해서 이탈하게 만드는 범위는 늘어난 노동시간이다. 지금 이건 우리 인과 진술로 바꿀 수 있어요. C는 이의 원인이다. C가 뭡니까? 결국 노동시간의 증가가, 노동시간이 늘어나니까 공동체 참여율이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공동체 참여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늘어난 노동시간에 있다. 노동시간의 증가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을 비판하는 통계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간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기역,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뭡니까? 노동시간이 증가했다는 거죠. 네. 디귿,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네. 노동시간이 증가했다. 니은은 뭡니까? 노동시간이 늘어난 집단이나 노동시간이 줄어든 집단이나 시민활동 시간은 둘 다 감소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글을 비판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는 이걸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결국은 노동시간의 증가가 공동체 참여율 하락의 원인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개인주의 어떤 강화, 이런 다른 원인들도 찾아볼 수 있겠죠. 물론 노동시간이 전혀 여기에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은만 보면, 이거는 늘어난 노동시간하고 노동시간의 증감하고는 관련이 없더라, 시민활동이. 자, 3번으로 가보면 여러분 이거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도 많이 반 32쪽에 문제 5번에 4번도 이거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논증에 대한 평가, 우리 타당성, 건전성 다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단순 구성적 딜레마 논증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제 1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A이면 B 했으니까 이거 비판하면 뭡니까? 반론을 구성하면 A 그리고 not B예요. B가 오지만 작은 아들이 우산장사하는 작은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기쁠 수 있잖아요. not B인 경우가 있어요. 슬픈 게 아니라 기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제 1이 또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는 게 not이 개면, 그러니까 C이면 B인데 C이지만 not B인 경우, 슬프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기쁜 경우. 근데 답은 타당한 논증이다. 전제가 모두 옳다면 결론 또한 옳은 논쟁이다. 맞죠? 이것은 단순 구성적 딜레마 논증으로 타당한 논증입니다. 근데 늘 비가 오거나 날이 개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니 이 논증은 충분히 건전한 논증이다. 여러분 여기 A 또는 C인데 not A 그리고 not C인 경우, 그러니까 비가 오지도 않고 날이 개지도 않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가 흐린 날, 눈 오는 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흑백 사고의 오류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류할 때 배우거든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정답은 가하다 3번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연구진의 결론이에요. 이 크론병 나왔네요. 이 결론을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추가 전제가 들어가면 이 결론이 약화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인과논증이니까 C는 2의 원인이다. 뭐냐? 그러면 유전자 NUDT15에 돌연변이가 생긴 크론병 환자는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C는 2의 원인이다. 이게 인과논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크론병 환자 978명의 유전체를 분석했어요. 유전체라는 거는 유전자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모두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켰고, 정상인 크론병 환자는 모두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자, 그러면 이 결론을 우리가 이제 C는 2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인과논증, 여기 전제가 원인이고 결론이 결과인 그러한 논증을 우리가 인과논증이라고 그랬죠. 이걸 약화시키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 1번은 크론병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C는 2의 원인이다만 보면 돼요. 새롭게 발견된 유전자 X가 돌연변이와 면역 억제제 부작용 모두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건 뭐냐? 더 큰 표본에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 결론을 약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오류에서 홍역 관련해서 보게 되는데,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오죠. 여기 더 큰 표본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을 약화시키는 거죠. 3번, 표본의 수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100명 더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표본이 증가하면 당연히 강화되죠. 4번은 무관합니다. 이게 이 크론병 환자 중에서 돌연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비율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비율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돌연변이가 생긴 크론병 환자가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걸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은 뭡니까? 이 유전자 차이 이외에 어떤 차이도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질성 강화라고 그랬죠.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을 제외한 나머지 성질들은 유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논증의 결론을 강화시키죠. 약화시키는 건 2번이에요. 2번. 5번으로 가보죠. 이 평가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그냥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이게 통계적 일반화 논증입니다. 1번, 이전 대통령 선거보다 유권자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위 논증의 전제가 참일 개연성을 낮춘다 그랬는데, 이건 논증하고 무관하죠. 지금 표본이 1035명이에요. 표본이. 유권자 수가 늘고 준 거하고는 문제가 없죠. 관련이 없습니다. 2번은 뭐냐?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표본이 편향되어 있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약화된다. 맞죠? 자, 3번.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당연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응답의 신뢰성이 약화되고 또 이제 거짓 응답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제의 참일 개연성을 낮춘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게 60%가 A당 지지한다 그러니까 참일 개연성을 더 높이죠. 이건 뭡니까?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한 겁니다. 당연히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죠. 5번은 뭐냐면 전화를 받은 후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응답 거부율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낮아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보시면 6번으로 가보시면 결국은 헬륨4가 이런 핵융합 그 과정에서 그 헬륨4가 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3번으로 가보시면 실험이 진행된 방 내부 공기 중에서 발견된 헬륨4의 양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헬륨4의 양보다 많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이 결론을 약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헬륨4가 방 안에서 공기에서 더 많이 발견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핵융합 과정에서 여러 부산물을 생기는데 그 중에 헬륨4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방 안에 생성된 헬륨4가 자연 상태보다 존재하는 것보다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약화시키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원자보다 더 깨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편견입니다. 자, 7번으로 가보죠. 지금 여기 논증을 올바르게 비판한 것은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논증을 기호화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A이면 C, B이면 C, A 또는 B, 그러므로 C. 이거 뭐죠? 단순 구성적 양도능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주 쉽잖아요. A이면 C면은 A이지만 not C, B이면 C면은 B이지만 not C, A 또는 B는 not A 그리고 not B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 나, 다를 다 보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번 B이지만 not C인 경우 있죠. 최근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정서상 중국에서 한류가 유행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번으로 보면 타당하게 도출되지 않는다. 아니죠. 타당합니다. 단순 구성적 양도능법입니다. 다번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거는 A 또는 B인데 not A 그리고 not B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경우를 상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하고 다. 8번으로 가보시면 여러분이 8번도 여러분이 그 기호화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A이면 B, not B이면 not C, A 또는 not B, 그러므로 B 또는 not C가 되는데요. 이것은 복합 구성적 양도능법이라고 그러죠. 단순이냐 복합이냐는 결론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정언 명제로 끝나냐 아니면 선언 명제로 끝나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B 또는 not C니까 복합이에요. 그리고 정권 긍정식 비슷하게 나오죠. 이게 지금 지금 전제가 이제 선언 명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정권 긍정식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구성적이고 후권 부정식으로 되면은 이게 이제 파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복합 구성적 양도능법이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이 논증을 보면은요, 이 논증은 부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보시면 A이면 B이고 not B이면 not C이고 A 또는 not C 그러므로 not B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부당한 그 양도능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타당한 논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번은 A이면 B인데 이거는 A이지만 not B인 경우 있잖아요. 좋아하더라도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연극 보러 가자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론, 반례까지 제시했어요.
나는 타당하게 도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 나가 맞고, 다는 왜 틀렸냐 그러면 A 또는 not C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는 not A 그리고 C인 경우를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희가 철수를 좋아하지 않지만 C인 경우, 관심은 있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는 대신 영수를 좋아하는 경우라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A 또는 not C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레를 제시한다 그러면은 not A 그리고 C여야 되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경우. 근데 이거 지금 영수를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겁니다. 정답은 가, 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죠. A씨 성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A씨 4개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이거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60%예요. 네. 그 뭐 애주가가 한 30이 되고 응답 거부자는 10%고 나머지가 60입니다. 그러면 이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설문조사 대상자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금주를 권하는 이슬람교입니까? 예, 이게 표본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약화되죠. 음주를 자제하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거짓 응답률이 있대요. 당연히 약화되죠. 전제가 참일 확률을 낮추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연령대가 고르고 남성 여성 비율이 막 비슷하고 이런 경우는 표본의 다양성의 증가이기 때문에 결론의 지지를 강화시키죠. 결론을 강화시킵니다. 4번은 A시의 다른 주지역, 4개 지역을 했는데 다른 지역도 해봤더니 어떠냐 그러면 55%가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60%나. 그러니까 표본이 커졌으니까 논증이 강화된 거죠. 5번은 뭐냐? 이게 이제 정답인데 왜 그러냐면 A시와 멀리 떨어진 B시. 이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A시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무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자, 10번은 여러분 논증 구조도를 그리는 건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전제와 결론 찾기도 하고 논증 구조도도 그리고 그러거든요. 그때 가서 여러분 다시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으로 가보죠, 여러분. 다음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복합 구성적 양도론법이에요. A면 B, C면 D, A 또는 C, 그러므로 B 또는 D예요. 그러면 전제 1, 2, 3이 틀렸음을 밝힌다. 예. 당연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논증 비판하기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A면 B면은 A이지만 not B, 뭐 C이지만 not D. 그러니까 A 또는 C다 그러는 거는 not A 그리고 not C인 경우 얘기할 수 있죠. 논증의 형식이 부당하다, 타당합니다, 여러분. 4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마지막으로 가보죠. 다음 주어진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1번은 보니까 뭐 미국의 임신율이 뭐 이렇다. 따라서 미국은 10대 임신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랬는데 비판은 뭐냐면은 전제가 옳다고 해도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 미국의 임신율과 미국의 10대 임신율이 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번의 논증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부자인 사람은 모두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이면 B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증을 비판한다 그러면 A이지만 not B인 경우죠. 그러니까 부자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부자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예.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부자였지만 우울증 환자였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이게 이제 부자인 사람 모두 행복하다. 내가 아는 그도 부자이니 행복할 것이다. 이거는 정원 3단 논증입니다. 그래서 타당하지만 건전한지는 의심스러운 그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3번 이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단순 구성적 양도론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A 또는 C가 있어요. 세상의 어리석은 일을 보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수 있죠. not A 그리고 not C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무감각한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예, 이것도 아주 적절한 비판이고. 4번 뭐 이렇게 뭐 많은 시민들이 나와 애도했다?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다 그랬는데 많은 시민이 나왔다고 나와서 애도를 표했다고 위대한 지도자나 뭐 그럼 뭐 그 김정일 뭐 김정은 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뭐 거의 이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끌려 나왔을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보면 여러분 이게 성공한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거나 호텔에서 식사를 한다. A 또는 B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너도 성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어찌됐든 이거 그냥 일단 비판을 보자고요. 그랬더니 A 또는 B인데 이거는 논증을 비판하면 not A 그리고 not B지요. 이게 뭐냐면 not A, 그러니까 벤츠 안 타요. 국산차 타고 그 다음에 not B인 경우 호텔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집밥을 애용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성공한 우리 형은 국산차를 타고 다니거나가 아니죠. 이거 논증 비판하면 뭡니까? not A이고 not B예요. 이고가 돼야 되죠. 다니고 집밥을 애용한다 이런 식으로 반론과 반례를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여기 지금 예로 등장한 벤츠 타고 호텔에서 성공한 사람은 식사를 하니까 너도 성공하고 싶으면은 벤츠 타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다. 이거는 여러분 그 인과 혼동의 오류라고 그러고 본말 전도의 오류라고 그러죠. 원인 결과가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예, 전도돼 있는 상황이죠. 성공했으니까 그런 건데 벤츠 타고 호텔에서 식사하면 성공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 혼동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관련성의 오류하고 충분성의 오류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제 그때 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5번 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그 논증 비판하기를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연역 논증의 타당성 문제 제기에 있어서 그 법칙적인 불가능성하고 논리적 가능성, 그것이 바로 자연 법칙에는 어긋나지만 상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만 한다면 그것이 타당성 문제 제기로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